closer, baby, read my lips. 훌쩍훌쩍. 하나님,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하늘님, 저 너무 슬퍼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 괴롭혔어요? 아니 그게요, 누가 제 돈을 다 훔쳐갔어요. 네? 어디서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카드 회사가요. 다 가져갔어요, 내 돈. 아,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느님. 저 이번 달도 탈탈 털렸단 말이에요. 진짜 매달 제 통장을 다 털어가요. 하나님, 아껴 쓰세요. 아니, 왜 절 혼내시죠? 제가 아니라 카드 회사로. 네, 하나님이 쓴 거잖아요? 듣고 있는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아니, 그치만 저는 언니들의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네, 하나님. 이번 달도 열심히 벌어요. 파이팅. 언니들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장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2주차 넷플릭스 시작해볼까요? 언니들, 여기 넷플릭스에서 마음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8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하래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9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빙수님입니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빙수를 먹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여름에 만날 때마다 빙수를 사 먹고 유행처럼 번져서 길거리에 여기저기 빙수 가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비록 금방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가격은 사악하더라고요. 배달시켜서 먹은 거라 배달비까지 합치니까 결국엔 아이스크림, 얼음 그런 거 가른 건데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정말 가끔 사 먹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걸 보니 더워서 빙수 찾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빙수님. 와, 빙수 저도 먹어본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늘님, 이번 여름에 빙수 좀 드셔보셨나요? 저도 이번 여름에 지난주에 처음 먹었어요. 오랜만에 드신 거죠? 네, 그죠. 근데 빙수가 진짜 언니 말대로 예전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네. 가게가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여기저기 생겨나서 저도 그때는 학생 때여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기프티콘 뭔가 자주 생겨가지고 그거 먹으러 많이 가고 약간 매운 거 막 떡볶이나 뭐 그런 거 먹고 입시키러 차갑고 아이스크림 같은 빙수 먹으러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메론 빙수? 되게 맛있게 맛있죠. 먹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메론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너무 커가지고 되게 막 이 시려하면서 먹었던 그게 마지막 기억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많이 물가가 올랐죠 그때보다. 정말 가격이 사악하긴 하더라고요. 빙수님 더운 날에 정말 오랜만에 드시면서 되게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같이 되게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면 저희 빙수님의 신청곡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하이 인피델리티 듣고서 저희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팅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9월 2주차 오늘의 띵동은 인권단체 커뮤니티 R의 공간 마련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권단체 커뮤니티 R이 에이즈, 혐오, 낙인이 극심한 사회에서 HIV 감염인들의 인권 증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후원함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 이하 커뮤니티 R은 2011년에 만들어져 12년 동안 꾸준히 활동해온 HIV, 에이즈 인권단체이자 청소년, 청년, HIV, 에이즈 감염인의 자조 모임입니다. 커뮤니티 R은 지금까지 HIV 감염인 네트워킹과 HIV, 에이즈 인권 증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3년 전부터 전화 상담 채널을 마련하여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치료나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당한 대우와 해고에 대항하는 노동권 증진 활동 등 HIV 감염인이 겪는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 힘써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을 고민하며 목소리를 내고 각 지역의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의 에이즈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내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이 되면 에이즈 인권 주간 운영에도 함께하며 대중의 에이즈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최근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HIV 감염인 노동권 의제의 경우 HIV, 에이즈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노동권 팀에 합류하며
HIV 에이즈 정보 사이트 아카이브를 제작,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R은 좀 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후원함을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HIV 감염인 에이즈 환자로서 누구든지 환영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HIV 에이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꿈꾸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합니다. 후원을 통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 R은 HIV 에이즈 인권활동 커뮤니티 R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인권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며 지금보다 더 강한 힘으로 혐오와 낙인, 차별에 맞서는 단체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떠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준 커뮤니티 R의 활동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 9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달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엘플릭스의 한울입니다. 하나입니다. 언니들께 저희 2주차 엘플릭스가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생각났을 때 바로 하자. 이어지는 2부 코너에서도 함께해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한울이 함께하는 2주차 방송 엘플릭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안녕하세요 언니들. 9월의 너의 처음은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벌써 하다 보니까 9월이 되었는데 한울님, 네. 이번 9월에 너의 처음은 주제는 뭐죠? 9월의 주제는 첫 독립입니다. 독립이에요. 뭔가 벌써부터 머릿속에 좀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네. 오늘도 본인의 첫 독립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게스트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의 게스트 제이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하나님이랑 친구여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나오게 되었는데 처음이지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준 제이미님, 기왕 나와주셨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노력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독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독립이라는 게 사실 조금 모호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씩 조금 질문을 드려볼까 봐요. 사실 독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장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안 그런가요, 하늘님?
금전적으로든 장소 같은 거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뭔가 그냥 사람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독립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뭔가 가장 보편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일화가 있었을까요, 하누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취를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했다. 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뭐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독립을 이뤄냈다. 뭐 이런 일화 같은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있었을까요? 네, 저는 뭐 학생 때부터 한 뭐 저녁 7, 8시쯤 되면은 전화가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막 연락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뭐 연락을 계속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뭐 신경을 그렇게 크게 안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떨결에 네,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독립을 했다. 네, 그렇게 어쩌다 됐네요. 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하늘님스러운 일화였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희 집은 통금은 없었어요. 통금은 없었는데, 제가 사실 첫째거든요. 근데, 하늘님 첫째 아니시죠? 네, 전 첫째 아닙니다. 그럼 제이미님 혹시 첫째이신가요? 저는 막내입니다. 그러면 모르지.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그 첫째가 하는 게 있어요. 그 첫째의 집에서의 역할은 약간 동생들을 위해서 선구자의 역할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두 분? 저희 오빠는 딱히 네, 알고 계셨습니까, 하늘님? 전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래요. 뭐, 좀 많은 집에서 뭔가 언니나 뭐 오빠들이 먼저 하면 조금 그 동생들한테는 유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좀 반대인 거 있어요. 네? 첫째가 나쁜 짓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하려고 미리 막 그러는 거죠. 더 엄격해지는 네.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경험상. 네, 그건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럴 수 있군요. 그렇지만 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약간 화장품?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뭐 그럴 때 뭐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렌즈를 끼거나, 뭐 그런 거에 조금 고민이 많아지고 관심사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제가 첫째로서 약간 당당하게. 그때는 엄마, 아빠가 좀 속 썩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크면서 받아들여야죠. 하고 싶은 건 해야죠. 그쵸. 그런 비슷한 일이 혹시 제이미 님도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집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우와. 네, 통금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어머니께서 외박 같은 것도 최근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그냥 말 안 하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집에 안 들어와요?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러니까 되게 제가 하루 정도 네. 그냥 밖에서 자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지 않아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연락도 없으시고 그냥 그 다음날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묻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진 않으세요? 딱히 걱정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임인 건지 자유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엔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미리 말씀드려요. 이날은 뭐 친구 집에서 잔다 요 정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세상이 흉흉하긴 해요. 그죠? 요즘 특히 그렇죠. 원래 흉흉했지만 좀 더 수면 위로 올랐긴 하죠. 맞아요. 그런 집이셨으니까 그러면 뭐 따로 독립할 거는 없으셨나요? 없으셨던 건가요? 그나마 뭔가 어머니나 이렇게 사실 저는 어머니에게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근데 그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머니한테 뭔가를 결심하고 말씀드려야 됐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외에는 크게 엄마로부터 어떤 거에 대해서 독립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크게 해본 적은 없었어요, 최근까지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우리 커밍아웃도 독립 아니겠어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부모의 독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니까 또 바로 생각나는 게 저는 경제적 독립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커밍아웃을 하기 위한 조건? 맞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두 분 다? 네. 네.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을 이룬 다음에 부모한테 커밍아웃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저도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경제적 독립 하늘님 이루셨나요? 좀 모호하긴 하네요, 질문이. 네, 저는 독립을 했죠. 언제 하셨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결이 뭔가요? 뭐 그냥 졸업 전에 취업하고 돈을 벌고 이제 좀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딱 잘한 것 같아요. 그 하늘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저는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좀 퀴어로서 독립을 한다? 그러니까 커밍아웃이 잘 안 돼도 바로 단절되어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독립하는 걸 우선시했어요. 그죠.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약간 연장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사실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주변에 보면 대학교 가면서부터 독립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대학교 등록금 그거 쉽지 않잖아요. 등록금도 쉽지 않고 생활비도 쉽지 않고 저는 타지에 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붙어 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난달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했는데 저에게 많은 빚이 있고요. 대출이 지금 묶여 있고요. 근데 그 대출을 받으면서부터 약간 나 진짜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럼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그럼 제이미님은 어떠세요? 사실 경제적 독립에 주거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주거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데 사실 주거가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또 사실 원래는 어머니랑 좀 오래 같이 지내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좋아해서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제가 뭐 그런 비용을 다 부담하더라도 어머니랑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 뭐 생활비나 뭐 교통비, 뭐 통신비 이런 당연한 부분들은 제가 부담하고 그냥 집은 어머니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너무 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항상. 그렇군요. 다들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한우님은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다 그냥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니 그렇게 되셨나요? 네, 저는 제가 딱히 막 신경을 엄청 쓰는 편은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노력이 많이 네. 있긴 하겠지만. 그럼요, 그럼요. 응원합니다, 하늘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래도 뭔가 독립을 많이 이루긴 했는데 경제적 독립으로 혹시 더 남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하늘님?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등록금이랑 생활비랑 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취업하고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다
갚아가지고 뭐 나름 빨리 갚긴 했는데 그거를 부모님께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좀 받긴 했는데 네, 받아요. 이걸 다 받는 게 맞는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받아버리면 뭔가 좀 경제적인 독립이 완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저 혼자. 네.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게 근데 퀴어 특성인가 봐요. 뭔가 우리는 항상 그걸 준비하잖아요. 우리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될 그 상황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뭔가 경제적 독립도 뭔가 그런 안 좋은 거를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고, 맞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저희 집 보증금에 살짝 묶여 있거든요. 부모님. 그쵸. 이게 이제 이것도 대학교 때 받아왔던 거 해가지고 그냥 집 계약하면서 약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을 굴리듯이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당연한데. 그니까요. 근데 그렇게 조금 묶여버린 돈이 조금 있는데 약간 그게 좀 걸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 약간 이거를 다시 돌려드리기에도 내가 부모라면 저거를 받는다고 할까? 뭐 약간 그런 생각부터 좀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뭐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는데, 근데 저는 항상 또 같이 생각해요. 왜 빅퀴어들은 뭐 결혼 자금도 막 부모님이 대주시고 그거 당연하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약간 수저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퀴어들은 항상 이렇게 독립적이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네요. 그게 어렵네요 저는. 신기하네요 뭔가. 그래요? 저도 나는 자식된 도리로서 이 돈은 받아야 해. 당연히 이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그게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이미님은 아직 주거 쪽으로 경제적 독립을 못 이루셨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최근까지도 전혀 계획이 없었다가 한 30 중반쯤에는 내 집을 장만해서 아예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내 집을 장만해서 네, 그러니까 청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세로 하든지 뭔가 나의 집,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가 되는 그 경험을 30대 중반쯤에는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한 35쯤 늦어도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르면 30? 네. 되게 구체적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 계획이 순탄하게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얘기는 조금 슬프니까 뒤로 하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또 사회적 독립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독립이라고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면접 답변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룬 사회적 독립은 그 연고지가 아예 없는 곳에서 올라와서 좀 서울에 자리를 잡은?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대학교 와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친구들 사귀고 길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서울에 산지 많이 오래돼가지고 저는 그게 저의 큰 사회적 독립 인생에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어때요, 한우님? 한우님은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좀 넘었는데 좀 새로운 지역에서 취업을 다시 하고 그 사회에 적응을 하고 뭐 그런 게 좀 쉽진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나름 적응도 빨리 했고 그래서 뭐 사회적인 독립은 이미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그럼 제이미님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사회적 독립이라고 하면, 네. 제가 뭔가 성격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저를 본 아이들은 사실 되게 음침했다고 음침해서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10년 넘게 본 애들이. 그래요? 네,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그냥 막 책만 보고 있고 이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동아리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직책 같은 걸 맡으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사는 성격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외향적이고 그런 면이 이제 처음 직장 생활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일하는 도중에 제가 연차가 그렇게 많이 안 쌓였는데 제가 이제 저희 부서 내에 있는 파트 중에 제가 있던 파트에 거의 파트장처럼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아닙니다. 올레벌레 그렇게 됐어요. 그니까요. 그 올레벌레조차 멋있어요. 저는. 지금은 탈출했으니까요. 네? 그쵸. 근데 정말 뭔가 성격적으로 성숙해졌다? 뭐 그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은 알을 깬 느낌을 대학교 때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것도 나를 그만큼 알았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네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뭐 그래야 조금 네 자각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는 비슷하게 이거를 독립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조금 사회적으로 성격이 반대로 위축된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일하면서? 부러운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는 강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너 왜 그렇게 말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좀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내 의견을 표출했을 때 쟤는 왜 공격해? 약간 이런 식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말 안 하는 약간 그런 성격으로 됐는데 네. 그것도 너무 이해돼요, 근데. 독립은 아니고요. 아무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직장 얘기도 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직장 나갔을 때는 이제 눈치를 정말 엄청 봤거든요. 네. 진짜 눈치 보느라고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회사에서 밥 먹으면 맨날 체하고, 막, 어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나름 적응하고, 저도 제이미님처럼 뭔가 회사에서 무슨 포지션을 맡고 경험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거의 안 나가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 안 나가요. 그냥 배째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하는데 이것도 독립 아닐까요? 하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레벨업. 아니 뭐 사회적 독립 아닌가요? 나 혼자 일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만큼 그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내 관계도 잘 쌓고. 예, 신뢰도 쌓고, 예, 독립이죠. 그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도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시간도 걸리는 일이고, 뭔가 내가 자각하지는 않더라도 노력했으니까. 그럼요.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 사회적 독립 외에도 뭔가 생각나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하늘님, 이런 거 왜? 그냥 평소에 나는 이런 걸 이뤘다. 사실 저는 그냥 못하다가 하게 된 것도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방금 얘기했던 사회적 독립의 연장선으로 그런 회사 공동체 말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들어간 동아리 아니면 동호회 그냥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발전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제 경험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풋살에서 저는 제 모습을 좀
더 본 것 같아요. 하늘님의 본 모습? 글쎄요. 네. 그냥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몇 년 동안 네. 잊고 살았는데 좀 성인이 된 이후로 이런 활동적인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 이번에 모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랑 벽이 좀 있었어요. 워낙에 저도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몇 개월 좀 하다 보니까 제 실력도 많이 늘고 자신감도 붙고 하면서 풋살 연습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게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싶은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모임 들어가서 좀 발전하는 것도 사회적 독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있다. 그니까요. 멋있다. 네, 그거 독립입니다. 인정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인정해요. 멋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는 게 전 너무 인상 깊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려면 제 전년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 전에 만나던 사람이 제가 그렇게 사회 무리 속에 있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약간 집착한 건가요? 네. 구속하고? 근데 본인은 엄청난 인싸야. 아무튼 막 네.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뭘 단체 활동이나 뭐 모임 활동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네.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 2박 3일인가 3박 4일로 이제 봉사활동으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참가를 해서 갔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거기서 약간 리더를 하고 있고 팀을 좀 이끌고 팀장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지. 이게 원래 나였지 하면서 약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로 약간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발견하는 그래서 그 마음,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왜 어떤 외부의 작용으로 억압받아도 본인의 모습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젠가 또 나타날 거고. 맞아요. 되찾은 거죠. 좋은 말씀이었네요, 오늘. 그러면 혹시 제이미님은 뭐 사회적, 경제적 이런 거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독립했다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제 성격적으로 바뀐 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표현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도 전에는 많이 이렇게 참았다면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사실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씌워주고 싶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사실 진짜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어쩌지 하고 지나가던 것도 일단 씌워주고 보는 거죠. 일단 씌워주고 싫으면 싫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거나 뭔가 그런 류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뭔가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부채질도 옆에 사람 너무 더워 보이면 같이 하거나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멋있다. 아니에요. 좋다. 지금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근데 저 그 우산 씌워주는 경험하니까 네. 저도 한 번 남한테 우산을 씌워준 적이 있거든요. 네. 횡단보도를 기다리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남자의 아기가 태권도복을 입고서 네.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인 된 도리로서 그냥 냅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딱 씌워주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제가 아는 길이어서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그 애가 태권도 시간에 하필 늦은 거예요. 아이고. 그 초등학생이 막 뛰어가는 속도를 제가 못 따라잡아서 이게 우산을 씌워준 건지 안 씌워준 건지 이러면서 진짜 헉헉대면서 걔를
데려다주고 안녕 이러면서 혼자 숨 엄청 고르고 약간 그런 적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너무 딴소리였나요? 고생하셨네요. 재밌네요. 근데 또 비슷하게 우산 씌워주는 거 비슷하게 저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주는 거. 또 약간 비슷한 결로 그쵸. 생각만 하고 못하고 막 그런 적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거절당하더라도 그거를 쿨하게 오케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 출근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그냥 바닥에 앉으시는 거예요. 되게 주저앉듯이. 이렇게. 네, 그냥 배가 아픈 것처럼 보였어요. 네. 알잖아요.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신가 보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지하철에서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도 비켜주지도 않고 막 그런 그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분 이렇게 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했는데 저 다음에 내려요. 이러고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픈데 사람이 말 걸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제 길 갔거든요. 그런 네 거절받을 용기. 마음가짐.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의를 다 한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했으니까 됐지. 안에서 내가 뭐 속상해하거나 나중에 그때 비켜줄 걸 이렇게 안 하면 됐지라는 마음가짐. 네. 맞아요. 그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네. 뭐 하고 후회하는 게 맞아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해서 내가 왜 뭘 해? 후회를. 사실 내가 잃을 건 없는 거니까. 그죠. 전혀 그렇게- 멋쩍을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비슷하게 조금 제 일상에서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전에는 뭐 할 줄 몰랐거나 시도해보지 않아서 아니면 조금 막연히 두려워서 안 해봤던 것들이 저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 곱창이요. 왜 웃으시죠, 하늘님? 아니에요. 아니, 저 곱창 안 먹었단 말이에요. 네.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그냥 냄새 날 것 같고. 안 먹어봤는데 약간, 안 먹는 거죠. 약간 곱창이라고 하면 꺼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그냥 먹어봤고요. 지금은 그래도 나름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호인가요? 네? 완전 큰 호 이건 아닌데 이걸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직 그 곱창의 맛을 잘 모르긴 한데. 네. 네, 곱창 좋아하세요? 네, 전 좋아하죠. 저 얘기할 거 있는데 네. 저는 비행기 혼자 타기요. 저는 정말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남들한테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 일행이 먼저 일본에 가 있고 저는 퇴근을 한 후에 혼자 일본에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외도 많이 안 나가봤고 나가봤어도 다 남들이 다 도와줘서 전 그냥 뭐 뒤따라만 가면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혼자 공항에 간다거나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몇 개월 전에 혼자 해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아직도 많이 무서워서 다시 혼자 해라 하면은 사실 너무 하기 싫거든요. 네. 진짜요? 네. 왜요? 한번 해봤으니까 그 다음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쉬운 사람도 많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려워서 그래도 뭐 또 해야 한다면 해야겠죠. 그러면 한울님은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이제 비행기 타고 혼자 여행 어때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비행기 탔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타고 돌아오는 것 네. 네, 좀 더 사회적인 독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님 뭐 따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근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처럼 저도 처음으로 제가 혼자
비행기 타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특히 제가 장거리 비행을 또 처음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은 들어갈 때 입국 심사가 조금 복잡하다, 그리고 까다롭다는 걸로 조금 유명하거든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자 발급받고 막 가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막 면접 준비하듯이 예상 질문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떨면서 갔어요. 면접이다, 면접. 네, 막 보통 하는 말들이 너 왜 왔어? 이거랑 얼마나 있을 거야? 너 현금 얼마 가지고 왔어?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긴장하고 갔었고 또 저희 출국할 때 사실 되게 압박이 있잖아요. 막 여기 빨리 바구니에 짐 넣어. 빨리 네네. 옷 벗어.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강압적인데도 많은 것 같아. 반말로 네, 하거나. 네. 그리고 미국 제 기억으로는 신발을 벗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싫었는데 근데 막상 하고 나니 괜찮았고 그 다음에도 저 혼자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들을 때. 그러면 이제는 뭐 언제 나가도 상관이 없는. 네네. 지금은 사실 혼자 다니는 것도 괜찮고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런 수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와,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뭔가 개인적인 얘기들을 잔뜩 들었는데 이렇게 독립을 이미 이룬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뤄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사실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맥주병이거든요. 근데 이 맥주병의 오랜 꿈이 서핑을 하는 게 꿈이에요. 와우. 꿈이 크죠? 네. 저는 보통 이러거든요, 다.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막 꿈이 엄청 커요. 멋집니다. 근데 맥주병이니까 이제 물에 뜨는 법부터 배워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 오랜 시간의 꿈인 수영을 최근에 배우게 됐고 지금 정말 노력해가지고 평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도 많이 나갔는데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저는 저병을 시작하고 막 이상한 뭐 자명? 물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는 거. 네,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해보고 하는데 또 한지 얼마 안 되니까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새롭게 독립을 이루고 싶은 거는 서핑은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아직도 수영하면서 물이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무서워지지 않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 그런 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때가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응원할게요. 네, 꼭 하겠습니다. 하늘님은 그런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풋살에 대해서인데요. 좀 팀워크를 많이 쌓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제가 친화력이 별로 없고 사회성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소통하는 걸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다 저의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발판은 다 제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멋있다. 진짜 멋있네요. 네, 응원합니다, 하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이미 님도 새롭게 시도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거나 독립을 이루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가장 큰 건 초반에 말했던 집 문제가 현실적으로 네, 가장 현실이다. 이루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편식이 좀 심해요. 네, 조금 많이 심한데. 그래요? 네. 편식이 심한 거를 조금 고쳐보고 싶어요. 이걸 뭔가 야채를 넘어서 사실 제가 안 먹는 게 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아요. 네, 안 먹어보고 안 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고수도 먹어보고 어땠어요, 고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 좋다는 아니고 약간 하나님께 네.
곱창처럼 네. 그냥 뭔가 좋진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 왜 먹는지는 알겠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럼 되게 선방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그 고수를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약간 바닐라 향처럼 느껴진대요. 아, 그래요? 제가 먹었을 땐 약간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비누향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강하지 않고 그냥 다른 채소들과 다를 바 없다의 느낌이긴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먹어보고 다양한 맛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다. 저는 사실 고수랑 깻잎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깻잎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고수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약간 그 정도로 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깻잎 하면은 그냥 다 먹는 건데 고수는 향이 엄청 강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외국 사람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깻잎을 못 먹는 외국인들도 많대요. 그래서 향이 강하긴 하죠. 그래서 깻잎? 고수? 같은 레벨이면 먹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좋은 팁이에요. 네. 응원합니다. 네, 제이미님. 감사합니다. 고수와 친해지시고 다른 야채들과 친해지실 수 있도록. 네, 저희 목표입니다. 네, 다들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목표가 있었군요. 그럼요. 네. 다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저 오늘 뭔가 이렇게 독립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안 그래요, 하늘님? 네. 많은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의욕 넘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저 얘기했잖아요. 꿈이 크다고요. 네. 제가 진짜 일 벌리는 데는 진짜 선수거든요. 뭐 이렇게 다양한 첫 독립 경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신 게스트 제이미님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녹음은 좀 괜찮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사실 조금 긴장하고 왔었는데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일단 아는 얼굴이 있어서 더 편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즐겁게 잘 녹음하고 갑니다. 네,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들으신 언니들도 재미있게 방송 들어주셨겠죠? 그러면 하늘님,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하늘님께서 이제 막 부모님을 상대로 뭔가 독립을 좀 시도하려는 언니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언니들께 좀 하고 싶으신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부모님 상대로 독립을 한다는 게 방금도 얘기하긴 했지만 좀 여러 가지로 뭔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경제적인 독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퀴어로서요? 퀴어로서든 네. 뭐 그냥 인간으로서든요. 아무튼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뭐 퀴어로서는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한다든지 그런 게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일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쵸,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조언을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제이미님 네. 이 코너 정말 마지막으로 네. 무언가를 뭔가 새롭게 독립을 이뤄내려는 언니들께 뭔가 이것만은 지켜라, 뭐 이건 기억해라, 뭐 이런 제이미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네.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뭐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는 해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저랑 또 그 다음 날의 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하시되 본인의 행복과 안전을 1순위로 하시고 도전해보시는 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 네. 약간 눈물이 찔끔하고
있는데요.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할 수 있어요, 뭐든. 네, 도전을 해보면서 또 새로운 나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이미님.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고 또 그 과정은 미숙하고 어리석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언니들의 처음을 언제나 저희 레주파가 함께 응원할게요. 할 수 있어요, 언니들. 다음 달에도 저희 또 다른 새로운 첫 경험들로 언니들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릴게요. 월간 퀴어. (9월의) 월간 퀴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김규진 지음. 위즈덤 하우스 편엠. 하나 읽음. 결혼이라는 야망. 요새 한국에서 결혼은 영 인기가 없다. 연간 내는 축의금 총액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럴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2018년 기준 미혼 인구의 30.2%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이는 2010년의 55.6%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다. 반토막이라니. 이게 내 담당 제품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라고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날 수치다. 굳이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30세인 내 주변만 보아도 비혼 실버타운 설립에 대한 꿈을 불태우는 친구가 한둘이 아니다. 주거 불안 때문이든 가부장제 탈피 때문이든 간에 환웅과 웅녀 이래 한반도를 지배하던 계약의 형태가 절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혼인 수호자들은 바로 동성애자들이다. 미혼으로 남을 완벽한 핑계를 버리고 한 사람과 살고 싶어 하다니. 세간이 생각하는 문란한 이미지와는 조금 괴리가 있다. 적어도 내 주변의 동성애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혼에 집착했다. 아이돌 팬 활동을 같이 했던 언니 A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를 와이프라고 부르곤 했다. 같이 살지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합의했다 한다. 성소수자 동아리 언니 B는 여자친구와 함께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나라로 아주 가버리겠다는 것이다. 각자 지닌 결혼의 정의는 조금씩 달랐지만 국가에서는 허가해주지 않고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시들해진 유행을 굳이 나서서 꾸역꾸역 답습하고 있었다. 언니 A, B 외에도 결혼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는 동성애자 친구들은 무궁무진했다. 내가 웨딩업계 종사자라면 지금부터라도 다가올 동성혼 법제화 시대를 대비할 것이다. 소비자가 줄어들 요인밖에 없는 상황에 마지막 남은 성장 동력이 아닌가. 동성 간 혼인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그 순간 동성애자 커플들이 무지개 통장을 흔들고 내 돈을 가져가라 외치며 웨딩 플래너를 찾을 것이다. 지금껏 부처의 마음으로 냈던 축의금을 회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치 나와 관계없는 주변의 안타까운 풍조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나 역시 어릴 적부터 결혼을 꿈꿔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이지만 누구와 사귀게 되면 얘랑 결혼해야지 하고 다짐하였고 헤어지게 되면 이내 얘랑은 결혼 못하겠다며 관계를 정리했다. 이별을 통보받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이 친구와는 부부의 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정리가 잘 되곤 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본 것은 아니었다. 막연히 연애와는 달리 헤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를 하는 정도. 당시에는 아는 동성애자 부부도 없었을 뿐더러 선례도 없고 제도화되지도 않은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내기란 쉽지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왜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인터뷰에서 왜 결혼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면 혜택과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으로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누려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같이 살며 서로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도 혈연이 아닌 이상 상속순위에서 저 멀리 밀릴 수밖에 없다. 응급수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동성 배우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추가해서 독자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도 보겠다.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결혼이 정부에서 장려할 정도로 행복한 계약이라면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다. 성실한 납세자 입장에서 좌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유를 묻는다면 조금 더 개인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겠다. 친구의 결혼식에 갈 때마다 양가 감정을 느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일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니 기쁘고 축하해줄 일이다. 혹여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우정을 생각했을 때 축의금이 아깝지 않다. 하지만 결혼식장은 그 들뜬 분위기, 양가 부모님이 덕담하는 모습, 긴장감과 설렘이 반반인 신랑 신부의 표정 등을 보다 보면 못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 행복한 광경이 나와는 너무 먼 일인 것만 같은 박탈감. 그리고 누군가를 순수하게 축하해 주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죄책감. 그래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뷔페가 맛있는 식장을 기억해두긴 했지만 결혼을 택하는 목적이 순전히 경제 공동체를 이루거나 보호자가 필요해서라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충족할 방법들이 있다. 성년 후견 제도나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쪽을 입양하면 해결될 문제가 많다. 하지만 나는 내 배우자에게 나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줘 혹은 나를 입양해줘 가 아닌 나와 결혼해줘 라고 말하고 싶다. 다들 거추장스럽다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도 하고 싶고 그동안 야금야금 낸 축의금도 사실은 좀 걷어들이고 싶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급진적이면서도 또 너무 보수적인 동성애자로 자라버렸다. 몇 년 전 영국에 출장을 갔을 때 히스로 공항 입국 게이트에서 한 광고가 눈에 띄었다. 벽면에 가득 채운 한 은행의 포스터였다. 노인이 정원에서 손자와 산책하는 장면, 한 아이가 귀여운 고양이와 노는 장면 등 일상적인 풍경이 나열된 뒤
마지막으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 장면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야망에 대한 이야기다. 상투적인 감성의 제작물이었다. 일상적인 행복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환기하며 생활 밀착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것이겠지. 그러나 나는 이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연락했다. 정말로 그렇다고. 결혼은 나에게 야망이라고. 다 같은 돈 아니에요? 나와 언니는 먼저 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여름쯤 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늦은 가을에 결혼식을 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1년 내내 결혼하는 기분을 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 바탕을 둔 결정이었다. 원래 같이 미국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이왕 가는 김에 신고하기로 했고 집을 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여름쯤에나 입주하게 될 것이고 결혼식은 혹시 모를 부모님 설득을 대비하여 여유를 두기로 했다. 혼인신고하는 방법은 프로포즈를 준비하며 찾아봐 두었고 부동산 물색이야 주변에 물어보면 됐지만 결혼식만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대략적인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비용 등 정말 중요한 정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유해주는 듯 했다. 우리를 도와줄 웨딩 플래너가 필요했다. 동성 결혼식 경험이 있는 플래너가 한국에 과연 존재하기는 할지 고민하던 중 때마침 퀴어 동아리 선배가 연락했다. 자기 친구가 웨딩 일을 하는데 퀴어 친구들이 많아 동성 결혼식도 몇 번 진행해봤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소개받은 플래너는 우리를 만났을 때 어떤 결혼식을 원하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던졌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부터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 700명을 초대하여 북적북적한 웨딩을 하는 경우까지 천차만별이니까. 규모 외에도 하객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동시에 예식을 할 것인지, 식이 끝난 뒤 식당으로 가는 분리 예식을 할 것인지 등 선택해야 될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가 원하는 웨딩의 테마는 한국식 공장형 레즈비언 웨딩이었다. 나는 취향이 꽤 보수적이고 보편적인 편이다. 한때 남들이 안 듣는 음악을 열심히 찾기도 했으나 지금은 내가 빌보드 히트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패션도 아주 무난한 아이템을 입거나 그때그때 유행하는 브랜드 제품을 사보는 편이다. 결혼식 취향에 관해 얘기하자면 흔히들 공장형 웨딩이라고 비판적 뉘앙스를 담아 칭하는 전형적인 한국식 결혼을 좋아한다. 실내 예식장에 많은 지인이 모여 축의를 하고 축가를 들은 뒤 이내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예식 말이다. 내가 지금까지 방문한 모든 결혼식은 이러하였고 나는 갈 때마다 축하와 부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는 찍어낸 듯 똑같다고 폄하하는 이런 흔한 광경이 나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 여자친구, 현재 와이프인 언니도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 이런 면에서 둘이 잘 맞았다.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결혼식에서 엄마 둘이 화촉도 밝혔으면 좋겠고 아빠들이 편지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보수적인 결혼식관을 밝히기도 했었다. 보편성에 대한 부러움에서인지 심심한 취향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획한 결혼식의 형태는 공장형 웨딩이었다.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을 기회이기도 했다. 스트리트 브랜드 오프 화이트의 창시자이자 루이비통의 아트 디렉터 디자이너인 버질 아블로는 옷을 만들 때 3%의 법칙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한다. 기성 제품의 3%의 변화만 주어도 독창적이고 새로워 보인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걸 예식에 적용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에 신랑 신부만 신부 신부로 바꾼다면? 생각만 해도 색다르고 재미있다. 또 동성 커플은 신비롭고 특이한 존재가 아닌 그냥 수많은 부부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의미도 부여될 것이었다. 다행히 언니도 내 생각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고 우리는 플래너와 함께 흔하디 흔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준비 전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예산도 수많은 결정의 순간도 아니었다. 욕심부리지 않고 예산에 맞추기로 미리 굳은 다짐을 했고 나는 선택을 꽤 쉽고 빠르게 하는 편이었으니까. 언니는 예식장과 웨딩드레스 외에는 내가 골라주는 편을 원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양가 부모님의 간섭도 없어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드레스숍, 스튜디오, 웨딩홀 등 여러 업체에서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거절할 것이 우려되었다. 건너들은 얘기로는 실제로 예식장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며 예약을 거절당한 레즈비언 커플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전달하니 플래너가 미리 업체들을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성결혼 진행 경험이 있는 업체를 위주로 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오래 일한 곳들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덧붙였다.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거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들을 일은 없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미팅 약속을 잡았다. 일주일 뒤 플래너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예식장 후보 4곳을 소개해 주었다. 3곳은 동성 예식을 이미 진행해 본 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처음이라 견적 문의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동성 결혼인데 괜찮으시냐고 실장님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글쎄, 다 같은 돈 아니냐고 하시지 뭐예요? 나와 언니 그리고 플래너는 다 같이 한참을 웃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부부가 동성 커플인지 이성 커플인지가 대체 무슨 상관인가. 내는 돈은 어차피 똑같을 텐데. 실장님의 건조하고 실리주의적인 말이 더없이 유쾌하게 느껴졌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 와이프와 반지를 고르러 갔을 때 직원이 신랑분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묻길래 저희 둘이 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 무슨 말이 돌아오려나 긴장하고 있는데 직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반지 가격 설명에 들어갔다. 그렇지. 타깃 달성과 인센티브가 중요하지. 남녀가 반지를 끼는지 여여가 반지를 끼는지는 별거 아닌 거다. 제주도 스냅 촬영을 할 때는 나와 와이프 둘이 함께 메이크업을 받을 업체를 섭외해야 했다. 거절을 당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저희가 레즈비언 커플인데 혹시 메이크업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침 7시 촬영이라 메이크업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어려워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하긴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지만 수면 시간은 중요한 법이다. 거절을 당하면서도 괜시리 기분이 좋았다. 그 이후로 우리 커플은 보다 자신감 있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다 같은 돈,
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니 위축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업체에서도 우리에게 무례하거나 불쾌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동성결혼은 처음이지만 드레스가 둘이니 도전정신이 든다는 웨딩드레스숍 직원도 있었고,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인데 뭐하러 손님을 거절하고 맞겠냐는 웨딩홀 지배인도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공장에서 다 찍어낸 듯 똑같다는 폄하의 의미를 담은 말, 공장형 웨딩. 하지만 내가 겪은 공장형 웨딩을 준비 과정은 합리적이고 프로페셔널했다. 흔히 보지 못했을 레즈비언 커플을 낯설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대신 보편적인 친절함으로 맞아준 직원들의 자세를 기억한다. 조금은 이질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결혼 준비 과정은 작은 정상성의 경험이었다. 언젠가는 돈을 내는 소비자가 아니어도 겪을 수 있길 바라는 그런 정상성. 김규진, 29세,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 블로그를 열기로 했다. 기획서와 함께 피칭한 프로포즈를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려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취미와 업무 양적으로 단련되어 검색 능력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일반적인 웨딩의 경우에도 견적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각종 인증 절차를 거쳐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데 그의 반의 반도 안 될 레즈비언 웨딩 관련 정보가 떡하니 잘 준비되어 있을 리가 만무했다. 웨딩드레스 2벌 기준 견적 같은 건 업체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랬다. 퀴어 프렌들리한 회사를 선별하는 법이나 쉽게 커밍아웃하는 방법을 다루는 공개된 글은 아주 적었다. 항공 마일리지 잘 쌓는 법도 수만 건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성소수자의 인생에 이렇게나 중요한 팁을 찾을 수 없다니 문제였다. 물론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아름아름 게시글이 올라오곤 했지만 폐쇄적인 특성상 막 정체성을 깨달았거나 커뮤니티 가입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정보 탐색의 창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내가 살면서 알게 된 소소한 팁이나 결혼하면서 겪은 일이라도 먼저 공유하기로 했다. 아무리 작은 정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나중에는 자신의 얘기를 또 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우연히 내 글을 읽게 되더라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내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다. 이왕 하는 일 잘하고 싶었다. 콘텐츠의 특성상 포털 사이트에서 홍보해 줄 리는 만무했고 맛집이나 뷰티 블로그처럼 자연스레 검색에 잡힐 가능성도 적어 보였다. 알아서 해야만 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신상팔기였다. 김규진, 29세,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 왜 아무도 레즈비언으로 잘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다 그냥 제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자기소개를 쓰고 프로필에는 내 사진을 올려놓았다. 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얼굴과 실명을 다 까고 레즈비언임을 소리 지르고 다니는지 궁금해서라도 클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이미 팔로워를 제법 가지고 있는 선배한테 홍보를 요청했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다.
레즈비언 커플은 법적 결혼이 안 되니 1가구 1주택 세금만 내면서 1가구 2주택 가능. 이라든지 스드메 비용이 2배라 웨딩업계에서 대환영. 따위의 해학적 농담이나 커밍아웃 잘하는 방법 등이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휴, 이대로 가다 보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레즈비언 웨딩 꿀팁을 잃게 되겠군. 같은 실없는 생각을 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홍보 창구로 쓰던 여러 SNS 중 한 곳에서 내 블로그를 차단했다. 사유는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었다. 무슨 규정이 있나 살펴보니 콘텐츠가 불법성을 띠거나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유발한다든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차단이 된다고 했다. 내 블로그에는 당연하게도 불법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저작권을 의식하여 첨부하는 사진들도 모두 직접 찍거나 돈을 지불하였거나 상업적 사용까지 허가하는 스톡 사진 사이트에서 찾아 올렸다. 그렇다면 내 콘텐츠가 불쾌하다는 걸까? 하지만 저 SNS는 일간 베스트 링크도 버젓이 가능한 곳이었다. 레즈비언 웨딩 블로그, 일베보다 불쾌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소수자라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무슨 이유에선지 자극적이거나 불쾌한 키워드로 받아들여져서 차단되었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전의가 불타올랐다. 글로벌 CEO에게 택배를 보내서라도 차단을 해지시키겠다고 결의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실행으로 옮겼다. 약 이틀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항의를 접수한 결과 블로그 차단이 풀렸다. 목적을 달성했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이렇게 바로 해지가 될 것이라면 애초에 무슨 연유로 레즈비언 결혼 블로그가 차단감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신고 누적으로 자동 차단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일간 베스트 같은 사이트도 버젓이 접근이 가능했고 자체 스크리닝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기에는 내 블로그에 욕설이나 외설적인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해당 회사 직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성의껏 나를 도와주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지만 만약 내가 아는 직원이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면? 비단 이 SNS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가 차단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퀴어 영화나 소설을 추천하곤 했던 한 동영상 채널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업로드한 영상 전체를 삭제당하기도 했다. 내가 아는 퀴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채널에는 광고를 재생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두 채널 모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은 없었다. 왜 아무도 나한테 레즈비언으로 잘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냐는 의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를 알려주는 과정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사가 나면 댓글에는 항상 남들처럼 조용히 살지 뭐하러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비판이 달린다. 시끄러운 게 뭘까? 내가 SNS 차단 해지를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본 게 시끄럽다면 시끄러워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내 블로그는 영원히 해당 SNS에서 불쾌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데이터로 남아 추후에 생길 유사한 블로그들을 불쾌 콘텐츠로 낙인 찍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레즈비언이라도 잘 살 수 있다고. 시끄럽게 살아도 큰일 없다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9시 뉴스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을 때 아빠는 규진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니? 라고 물었다. 직장 동료들은 멋진 결정을 응원한다고 했다. 동성애자 친구들은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999 결단을 내린 민족투사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즐겨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극단적인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놀잇거리가 종종 올라온다. 예를 들자면 세계 평화와 100억 받기 중 무엇을 택하겠냐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나의 선택은 번번이 금전적 이득이었다. 10억이라도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1억이면 잠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누구라도 이렇지 않냐고 주장하고 싶지만 옆에 있는 와이프는 어떻게 100억의 지구의 평화를 팔아넘기냐고 나를 매도 중이다. 그렇다. 나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어쩌다 보니 시끄럽게 일을 벌이게 되었다. 실명과 사진을 걸고 레즈비언의 삶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블로그에 연재하고 회사에서 신혼여행 휴가를 받은 일 가지고 요란벅적하게 인터뷰를 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리고 공중파 뉴스에 출연하여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을 이어간 동력은 대의보다는 나 개인의 편이었다. 그냥 내가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에 가입한 2012년. 나는 동성혼이 10년 안에 법제화된다는 쪽에 확신이 있었다. 동아리 특성상 이런 주제로 토론이나 사담을 종종 했는데 나는 소수의 낙관론자에 속했다. 유럽과 북미에서 하나둘씩 동성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때였는데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면 사대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한국 내에서도 방송인 홍석천이나 영화감독 김조광수처럼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희망도 있었다. 실리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국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니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라도 포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했다. 언니와 결혼을 결심한 2019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동성혼은 법제화되지 않았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속상한 일도 많이 일어났다. 김조광수 부부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는 단숨에 반려되었다. 법정에서도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그렇다고 판결을 내렸다. 혼인율이 낮다고 울상짓는 기사를 거의 매일 볼 수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나서는 동성 부부는 만류하다니 참 웃긴 일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성과 결혼할 것도 아닐 텐데. 결국에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대학생 때의 예상보다는 조금 늦지만 30년만 지나도 세상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를 일이었다. 2013년 부산에서 한 60대 여성이 투신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여고 동창과 함께 40년간 살아오고 있었는데 동거인이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살던 아파트 명의와 보험금을 자신의 앞으로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동거인의 조카가 나타나면서 쫓겨나게 되었고 40년을 함께 한 사람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함께 살던 아파트에 올라 투신했다. 친인척이
나와 언니의 재산을 탈취할 가능성 외에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불편과 좌절을 느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혜택이 참으로 다양했는데 언니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알아서 해결해보고자 은행을 찾아가도 한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와 큰 돈을 빌릴 수 없었다. 건강보험료도 각자 따로 내야 했다. 직장인이 주거와 세금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두 잘 알 것이다. 나와 언니가 동성애자라고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닌데. 화가 났다. 이걸 30년을 참으라니. 성질이 급한 나로서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간 갈고 닦아온 마케팅 능력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을까? 나는 언니의 허락하에 가장 단기간에 이슈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유명인도 권위자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접할 일이 없는 성소수자이고 이 점은 나의 모든 평범한 활동들을 비범하게 보이도록 도와줄 것이었다. 이성애자가 SNS에 사진과 실명을 걸고 연애 얘기를 한다? 항상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그런다면?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저러나 싶겠지. 거기에 회사라는 거대한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받는다든지 하면 더욱 흥미가 갈 테고, 항상 이렇게 업무를 했다면 승진을 더 빨리 했을 텐데 참 아쉽다. 물론 내 얘기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바로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에 대한 법조항을 만들 일은 없다. 하지만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지금, 이에 대해 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해 보였다. 다른 회사 인사팀에서 내 사례를 보고 동성 부부에게 경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을 테고 말이다. 그러면 내가 60세에나 가능할 법적 결혼이 55세 정도로 당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5년이나 세금 감면받는 시기를 당긴다니 노후 계획이 조금 더 수월해질 테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 묻는 아빠에게는 나 좋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고 말했다.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신상을 공개하고 언론을 마주할 용기를 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일은 내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대답했다. 괘씸한 조카가 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가 언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냥 다른 부부들처럼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Dear My Diary 9월 13일 수요일. 오늘 날씨 맑음. 요즘 생활 환경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계속 해야지 하고 미루기만 했는데 드디어 바꾸기 시작했어.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야. 작은 가구, 생활용품들만 리뉴얼하고 있어. 최근에는 식기건조대를 바꿨어. 이전에 쓰던 건조대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쓰니까 군데군데 녹슬고 망가지더라고. 2단 올스텐으로 구매했는데 반짝반짝하고 공간도 넓어서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 설거지가 자꾸만 하고 싶어지는 기분이랄까? 덕분에 집안일이 즐거워졌어. 오랫동안 썼던 식기들도 싹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해. 그동안 튼튼하게 잘 썼지만 하도 떨어뜨려서 이가 나가거나 상처도 많이 났더라고. 뭐 내가 물건을 헤프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 한 번 쓰면 오래 쓰긴 하는데 이렇게 뭐 조금씩 새 걸로 교체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아. 꼼꼼하게 따져서 깨끗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걸로 구매해야지. 바꾸는 김에 후라이팬도 바꾸고 밀폐용기도 바꿀까? 아, 에어프라이어도 몇 년 썼는데 아니 잠깐 이러다가 그냥 부엌 통째로 바꾸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언니의 수호천사 하나입니다. 한울입니다. 오늘 조금 재밌는 사연이 들어온 것 같아요. 대청소 같은 느낌이랄까요? 리모델링? 뭔가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10가지 다 해버리려는 사람? 맞아요. 약간 시험 기간에 책상 정리하는 언니를 보는 면봉에 물 묻히고 구석구석 닦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래도 언니의 일기를 듣는 내내 뭔가 재미있었어요. 뭔가 맞아 그럴 때가 있지 하면서 조금 저도 그런 때가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도 언니처럼 뭔가 물건을 헤프게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번 사용하면 되게 오래 쓰는 편이고 정말 다를 때까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산 물건도 뭔가 생활감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적게 물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물건에 대한 정도 많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저는 인형에 대한 정도 많긴 해요. 저는 그래서 언니에게 이런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데이비드의 슬립웰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사실 뭔가 언뜻 듣기에는 사랑 노래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잘 자라.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연인 사이에서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 내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고 항상 집이라는 공간은 포근한 공간이잖아요. 나한테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공간이니까 나의 손때가 묻어있는 물건들이 잘 자라.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언니가 오늘 부엌을 싹 정리하시고 잠들기 전에 나를 품고 있는 내 생활 반경들에 있는 뭔가 익숙한 물건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소중하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좋은 꿈 꾸실 수 있도록 저희 라디오도 곧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 저 데이비드의 슬립웰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듣고 올게요. 네,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노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2023년 7월에 개봉한 영화 바비의 OST 중 하나인데요. 뭐 가사 내용은 그냥 제목대로 난 뭘 위해서 만들어졌나 약간 이런 회의적인 느낌이 강한 노래인데 이 사연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이제 곧 버려질 애들, 버려질 식기들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난 왜 만들어졌나. 이렇게 버려질 건데. 너무 슬픈데 그 노래 먼저 듣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한 사람에게라도 그 식기로서 아닌 물건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떠날 때 떠나는 그런 느낌이죠. 제 해석입니다. 네. 그럼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하늘님. 하나님. 저희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인데 되게 기운이 넘치시네요. 그래 보이나요? 아, 저 사실 오늘 재택근무하느라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더니 또 밖에 나와서 레주파 녹음하고 하니까 좀 힘이 좀 났어요. 요즘 저녁에 날씨도 선선하고요. 이따 산책할 겸 집에 갈 때 슬슬 걸어갈까 봐요. 맞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도 낮에는 아직 좀 전 뜨겁고 덥긴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도 얼마 남지 않았겠죠? 정말 며칠 안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여름이 이렇게 간다는 게 조금 슬프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씨에 특히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언니들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로 들어서게 되면 감기도 유행하고 요즘 다시 코로나도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개인 위생 잘 챙기기로 해요. 네, 언니들 그럼 오늘 2주차 애플릭스의 방송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네요. 우리 다음 달에 또 봐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